지난 한 1년 정도 우리 여러 선생님들 다 같이 겪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지형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들 그 지혜를 모아가지고 또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뒤에 새 대통령을 뽑고 새 정부를 구성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저같이 헌법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헌법이 상당히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모여서 이 부족한 헌법이긴 합니다만 이 헌법을 다 잘 지키는 방식으로 이 헌정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 모두가 좀 자랑스러워해도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추울 때 이 거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30대 정도 되는 젊은 부부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이 시기에 엄마 아빠는 어디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나중에 아이들이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너희와 함께 여기 있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글쎄요, 저는 그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87년도 선생님들 다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헌정이 우리 헌법 정치가 좀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또 애를 써가지고 군사정권의 입으로부터 더 이상 군사정권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선언을 끌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29일인데요. 저와 같은 세대는 이제 30년이 더 지났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그 6월 29일 오후에 우리 모두가 좀 느꼈던 어떤 감격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6월 민주화 대항쟁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경험이 지난 30년 동안 그래도 이 나라를 계속해서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온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었던 한 10달여의 우리 대한 국민들 전체의 애씀이 적어도 한 30년 동안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적인 자양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좀 강의를 해보라 이렇게 이제 주신 그 논제가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 자치분권대학 쪽에서 정해 주셨어요. 개헌과 정치개혁의 상관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 개헌과 정치개혁의 상관성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 지금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거꾸로 말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없이 자치와 분권을 더 강화하는 헌법 개정 없이 정치개혁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점으로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생각을 오늘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와 분권이라는 우리가 모인 주제에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말하고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집권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발제를 할 테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제 생각에 질문을 주셔도 좋고 다른 생각을 보태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이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자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저야 이제 제가 사는 곳이 또 있으니까요. 저의 그 3터와 1터로 또 이제 가고 나면 저는 거기서 또 여러 선생님들은 이 강동에서 또 각각 분권적으로 또 이 이야기들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개헌과 정치 개혁의 상관성을 이야기하려니까요. 먼저 정치를 개혁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좀 함께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좀 시작하는 게 좋겠으니까요. 이 2017년 9월 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우리 잠깐 회고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내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정치 개혁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이미 제 개인의 답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관련 속에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 개혁이라는 게 뭔가? 자, 목표 없이 정치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해지는 체제입니다. 우리 헌법학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헌법 자체가 그것을 쓰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 공교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혹시 일부 시민들께서 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안 하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외치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취하고 있는 대안은 시장경제보다는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일종의 관치경제에 익숙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출발점, 자,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민주주의란 말로 되게 요약하곤 하는데요. 이 민주주의보다는 그래도 뭔가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타고난 사람, 또는 뭔가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사회적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지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자, 이것은 이제 정치학자들이 권위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곧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온 것 외에는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귀중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하나의 이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사람이 설혹 눈으로 보기에 아주 그냥 좀 못나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훼손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 훼손할 수 없는 그 자체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것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헌법 10조에. 자, 사실 이것은 어떤 실존적인 근거가 있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인간이 확실히 존엄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런 증거가 없어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실존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유라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그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방법적으로 해 나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안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심지어 깊이 공부한 사람조차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못나 보이고 저질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그 동료 시민들을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고 미리 선언해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단 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이제 영어로 컨센서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거다라는 그 출발점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우리 일상의 용어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돈이 좀 많건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3대를 무슨 재벌이었건 3대를 그냥 초등학교만 나온 집이었건 간에 적어도 우리들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 사이에는 평등이 아주 기본적인 가치이고 그 평등이 기본적인 가치일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모든 시민이 각각 다른 사람이 감히 훼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생각, 이것이 실제로 인정하고 일반화되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내면화하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도 속에 가장 이렇게 뿌리가 깊게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가장 큰 목표여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7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게 또는 법률가, 판사라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신분이 다른 분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고요. 보통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랑 같이 비록 옆집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야자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솔직히 일종의 신분제적인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있다면 재벌 등등보다도 판검사들은 훨씬 더 고귀한 고결한 존재인 것처럼 그분들도 인식하고 우리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아니겠어요? 저도 법과대학을 다녔는데요. 저는 그냥 학문의 길로 갔고 제 친구들도 4학년 때 합격해가지고 아주 일찍 이렇게 좀 출세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27, 8밖에 안 됐는데 검사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 검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80년대 말 정도의 이야기인데, 아니 멀쩡한 청년을 영감님이라고 불러서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원을 개혁하는 거, 검찰을 개혁하는 거, 그 이외에 국정원이나 이런 여러 권력기구들을 개혁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저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을 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겠다고 하는 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시험을 좀 합격했다고 해서 권력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자신들은 뭔가 감이고
다른 사람들은 을이나 병정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온 이 오랜 관습을 끊어내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그동안에 인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에서 대법원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원이 그 문화와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요.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 넓은 의미의 행정 부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 부서들 바깥에 수많은 이런저런 기관들이 다 있어가지고 결국 재경부는 또 무슨 피하라고 하고요. 산자부는 또 무슨 피하라고 하고, 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말들을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 전제, 사실 이것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에는 그대로 써놓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이 친구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래서 우열반을 조금 나누고 또 학교에서 이런저런 다른 대우들을 하고 누구는 사립학교의 경우에 재산하고 누가 관련이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고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같은 데 가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제가 훈련소에 가니까 훈련소의 교관이 아주 엄청난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따라한다. 군대는 요령이다. 이렇게. 군대는 요령이다. 이렇게.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 쓰여 있지 않은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알아서 기어라. 이렇게 이제 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실제로 그것이 돌아가는 세상이다. 자, 조금 저희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이것이 이제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민혁명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명제를 더 이상 되물릴 수 없는 수준으로 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과 올해 있었던 일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 개혁의 출발점인 이른바 이 시민혁명, 보통법의 지배를 이루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에 지나지 않고요. 이 전제 위에서 이 전제를 훼손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자꾸 뿌리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게 정치니까요. 그죠? 살림을 살아가는 정치를 개혁한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보고 다들 좀 기분이 나쁘고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여의도 국회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죠? 아니, 여러분, 국회 회의가 있으면 본회의를 오후 2시에 열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아침에 8시이면 출근해가지고 다 일하고 오후 2시에는 이미 회의도 좀 하고 기한도 좀 하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밥 먹고 이제 한숨 돌릴 때인데 우리 국회는 그때서 겨우 모여요. 여러분, 국회는 회의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려면 다 모여야 합니다. 그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적어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국회가 뭔가를 결정을 하려면 본회의가 모여서 대부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모이지 않으면 국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본회의를 여야가 협상해가지고 아주 찔끔찔끔 한 달에 한 2번이나 모일까. 그런데 모여도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오후 2시에 모이는데 국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또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하실 일들이 많고, 요새는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다들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방송사하고 국회의원 사이에 누가 갑인가? 방송사가 갑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녹화 잡혔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국회 본회의가 있어도 방송사에 출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회의가 모여도 국회의원들이 출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국회의장님, 부의장님이 바깥에 가서 빨리 모셔와라. 의사 정족수를 만들어야 일단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요. 투표를 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앞부분에 제대로 일이 잘 안 돼요. 결국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국회 하나가 국회법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절차를 하나하나 다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절차가 해태가 되거나 도과가 돼버리면 나중에 한 결정이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고 갑시다. 이제 되면 잠시 정회를 하고 6시에서 8시까지 밥 먹고 다시 모입시다. 밥 먹고 나서 다시 모이는데 시간이 되겠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밤에 10시, 11시가 돼서 그 한밤중에 막 옥신각신을 하고 또 다들 졸려 죽겠으니까 토론도 잘 되지 않고요. 뒤에서 막 이렇게 원내대표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도 도대체 뭐를 자기가 투표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단통법 통과돼가지고 휴대폰 관련해서 다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국회의원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갖다가 이제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가 찬성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국회가 일단 모이는 것만 얘기하면 2시에 모이는 국회여가지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음에 일주일은 원내대표 연설한다고요. 2시에 모여서 각 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연설하고 그 연설 듣고 잘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박수치고 해야지. 정기국회 앞에 일주일을 우리 국회가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행연습 비슷한 거 하다가 말고 끝내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효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의 기구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만, 일단 대의 기구가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제깍제깍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나 헌법학자는 지금 같은 소선거 구제를 두더라도 적어도 이 정당별로 투표하는 비례대표, 정당별로 투표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의석 수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각 정당들을 통해서 이 대의 정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역감정의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서 지역감정을 완화시키려면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안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치개혁의 방법론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께 한번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의 초점인 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정치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겠는가? 많은 분들은 지방에다가 권한을 다 줘버리면은 정치의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셔요. 뭐 지방에 의원들이나 또 뭐 이렇게 지방의 토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보이고 있는 비효율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자, 주부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이 살림을 하실 때 한번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등장했다고 칩시다.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의 사이즈에 맞는 도구를 또는 에너지를 동원해서 거기다 갖다 붙여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공부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일 하나 가지고도 전전긍긍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슷한 일을 한 10개 정도를 굴려도 능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제가 좀 일찍 와서 옆에서 봤는데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9급이든 7급이든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을 오래된 이 좀 연차가 높으신 공무원 선생님들이 딱 보시면은 저 친구는 일머리가 있다 없다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일의 규모, 일의 심도를 딱 알아보고 거기에 적합한 수준의 에너지를 동원할 줄 압니다. 자, 에너지를 거기 적합하게 동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필요 없는 에너지는 아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껴지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일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한꺼번에 10개, 20개가 돌아가는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정신이 없을 때도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걸 이렇게 다 돌리는 경우가 글쎄요, 뭐 여러 선생님들 다 이런 행정 일 하시는 데는 다들 도사들이시고 저는 사실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조그마한 학부 하나 굴리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실무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대한민국 전체의 이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저렇게 막 말폭탄을 서로 누가 더 센 말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둘이를 화해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문제부터 중앙정부의 장차관은 물론이고 무슨 이런저런 정부 관련 기관에 무슨 감사나 사장이나까지를 임명하는 문제부터 저 무슨 경상도에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물 문제가 나서 옥신각신하는 거를 화해시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짜져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명박 정부가 글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력이 그래도 좀 보였다고 보이는 점 하나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경제팀이 그래도 그 대통령부터가 이 금융적인 경제 상황을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2009년, 2010년에 이 매뉴팩처어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는 선제적인 이 금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미국발 금융 위기의 그 영향을 우리가 덜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2008년 금융 위기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잘 이렇게 다루어서 문제에 대응하게 만드는 정도는 우리나라의 현재 중앙 집권적인 정부나 대통령에 주어져 있는 권한이나 또는 그 국회나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권력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크기하고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수단의 크기가 비교적 잘 맞아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늘 스크린 쿼터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네?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그 국산 영화를 몇 퍼센트를 이상을 봐야 되는지를 왜 문화관광부에 있는 몇 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다 따라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목포에서는 목포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제가 사는 포항에서는 포항에서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한국 영화를 찍는 메카가 되겠다. 그래서 영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애쓰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그런데 부산 같은 곳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훨씬 더 국산 영화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문화부 관리들이 다 하지요? 자, 강동구는 강동구의 안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함께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이 강동구나 강동구 의회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제 생각에 문제의 사이즈에 맞도록 이 권력의 수단을 재배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니까 이 문제의 사이즈에 맞게 재배치된 권력을 그 각각으로 민주화하는 과정, 권력을 그 각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개입해서 형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검찰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센 검찰이 없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검찰 외에 수사하고 기소하고 기소 안 하고 공소 유지하고 나중에 이제 재판이 끝나면 재판의 결과를 집행하고 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어요. 수사권은 일부 국정원이나 그 경찰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을 다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사실상 보조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검찰이 죄를 지은 사람을 기소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판사의 권리를, 법원의 권리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우리나라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으로서 검찰은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새로 열렸고요. 그 법무부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공수처, 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법안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지금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곧 그 정부 법률안이 나와서 이제 제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시민단체들 중에는 이 공수처를 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회의 1호 법률이 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공수처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검찰이 너무 세니까, 검찰은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 한 도대체 검찰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작년에 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 국정농단에 관해서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깨달았을 때, 그때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던 검찰의 또 다른 개혁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검사장 직선제.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검사장이 지금 5분이 계신데, 그 5분을 주민들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 중에 직접 선거해서 선출하자. 그래서 선출해 놓으면 그 사람이 임기가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 선출되어 있는 동안은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냐. 고검장이나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이 이래라 저라라 한다고 해서, 아니, 법에 정해진 당연한 명령이면 따르겠지만, 법에 정해진 명령 바깥에 이게 좀 해서 이거 좀 뒤져봐, 이건 또 그만둬, 이런 식의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다면 당연히 그걸 거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라고 거부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검찰총장께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시민들이 선출해 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제게 맡겨준 이 수사권, 기소권을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할 테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만약에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제가 수사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가 좀 돌아갑니다만, 문제의 크기에 맞게 권력의 수단을 만들고 그 권력의 수단을 각각의 차원에서 시민들이 형성하거나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정치개혁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존재이고 따라서 평등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는 전제를 더 이상 되물리지 말고 그것이 원칙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공무원들은 더더욱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째, 정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문제의 크기에 맞게 권력의 수단을 새로 짜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 중앙집권주의의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 부활이라는 패러다임이 지난 30년 동안 87년 헌법 이래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87년 헌법에 있는 그 헌법 규정 자체가
1948년도에 만든 것인데요. 이게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소 지방자치주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48년도에 분단 상황에서 나라를 만들어야 하니까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를 조금 양보해서라도 중앙 집권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재건하자, 이렇게 선택을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나고 그 뒤에 다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 재건을 해야 되고, 그죠? 이 국가 재건을 하는 과정에 또 군사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군인들이 이끄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48년에 만들었던 최소 지방자치조차도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 정권 기간 동안은 실질적으로 헌법에 규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29일 날 노태우 씨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받겠다고 하고 지방자치도 이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의 지방자치는 48년도 헌법에 있었던 최소한의 지방자치였다는 거예요. 그 지방자치를 부활을 했는데, 부활된 지방자치가 쩔름쩔름하는 반쪽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 패러다임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는데도 뭔가 제대로 싱싱 안 돌아가고 어딘가 이상하다. 여러분 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2할 자치라고도 하고 3할 자치라고도 하고요. 돼지 여물통 정치라고도 하고요. 이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중앙정부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매칭펀드 되면 이거 해줄게 라고 이렇게 흔들면 마치 그 돼지 우리의 주인이 이렇게 이제 여물통 들고 드러나면 돼지들이 다 긴장해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여물을 부으면 돼지들이 그냥 머리를 막 쳐박고 막 이렇게 이제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기 좀 그런데요. 학자들이 보기에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 하에서 중앙 권력이 각 지방의 자치를 뭉개버리고 그 자치 세력을 중앙 세력에게 굴종하게 만드는 노하우가 발전되어 왔는데, 그게 마치 돼지 여물통 정치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붙인 말이 행정학자들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 돼지 여물통 정치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사실 국가적 비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글로벌리제이션을 하자, 세계화하자. 우리도 세계로 많이 나가고 세계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저 강동도 강남 스타일 하면 그 강남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 싸이 강남 스타일을 세계 어디 가도 다 이제 친해지려면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다들,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2005, 6년 정도부터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폐해가 우리 사회에 양극화하고, 특별히 이제 그 일종의 방어적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낳는 방식으로 저항이 시작되어 가지고 더 이상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미 분명해졌고요. 이 글로벌리제이션을 밀어붙였던 미국조차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도저히 이걸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이제는 하기 참 어렵습니다. 복지국가론이 그 다음에 이제 좀 등장을 했습니다. 2010년도 무상복지, 무상급식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어느새 복지국가는 당연한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시대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복지국가론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 복지국가론이
국가적 비전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지국가가 되려면 분배가 공정해야 합니다. 학문적인 용어는 재분배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것을 국가가 좀 일종의 투자 개념이고 사회보장 개념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그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생산도 높이고 효율도 높이고 의욕도 높이고 연대감도 높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복지국가론의 요체인데요. 이게 되려면 그 재분배 과정을 주도하는 국가 권력 또는 공권력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그분 개인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공권력을 과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커다란 퀘스천 마크를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신뢰의 위기 때문에 복지국가론도 실제로 국가적 비전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국가적 비전을 저는 주장하고 다니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권력은 유효한 경쟁 속에 있어야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착상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핸드폰이 삼성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삼성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독점 이윤을 다 챙겨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독점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결국 어쨌든 SK가 반 이상이 안 되도록 법으로 바꿔요. 결국 그러니까 폰도 삼성폰도 있고 LG폰도 있고 알뜰폰도 있고 애플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도 적어도 3-4개 있고 새로운 통신사들이 시장에 참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나마 유효한 경쟁이 있으니까 그래도 소비자들 눈치를 보고 그래도 좀 혁신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게 경제에만 적용이 되고 정치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질문의 핵심이. 자, 만약에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서울시나 경기도나 하는 광역정부들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광역정부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시하고 서울시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로부터 새로운 어떤 재원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중앙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를 가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가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앙정부도 따라서 했어요. 그죠? 반값 등록금 정책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이 또 이제 다음번에 선거에 또 나오실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역대에 박원순 시장이 인기가 제일 높았던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아니겠어요? 메르스 사태에 누구든지 사람들이 다 아름아름으로 다 아는데 어떤 병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말을 중앙정부가 말을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선출된 권력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한밤중에 텔레비에 나오셔가지고 그러셨죠.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그렇게 했던 거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월호 사태 이후에 중앙정부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하는 찰나에 메르스를 해서 또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 하나를 뽑아놓으니까 믿을 구석이 한 군데는 더 있구나. 자, 그 병원이 바로 옆에 그 구 아니겠어요? 그 구의 구청장님도 당시에 뭐 역할을 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만약에 그분이 나섰다면 한 분 더 있구나. 그죠? 중앙정부하고 광역정부하고 기초정부가, 중앙정부는 명령하고 감독하고 돈 주고 잘했는지 혼내고 이렇게 하고, 광역정부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재미나 보고, 기초정부는 맨날 시키는 일만 직사게 하고 혼나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광동구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 시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고객을 섬기는 이 세 개의 정부가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풀뿌리 지방자치는 사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차원의 혁신 요소가 있어요. 자, 아마 이건 뭐 이미 조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강동구에 있는 주민들은 늘 옆에 있는 송파구 주민들이 송파구청장이 어떻게 하고 송파구의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강 건너에 있는 성동구 또는 광진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서는 왜 안 하냐? 제가 사는 포항에도요, 포항시장이 작년부터인가 이 포항사랑 상품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포항에 이 경기가 돌아오는데 보탬이 됐어요. 사실은 시민들의 바람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성남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여기는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좋은 것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축제하니까, 그 한평에서 나비 축제하니까 우리는 뭐 없냐? 그래서 이제 풍뎅이 축제하고 무슨 물방개 축제하고 뭐 이래서 전국에 지금 축제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니, 그 축제를 너무 따따붙하게 크게 하니까 문제지요. 그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쁘게 곱게 축제한다고 하면, 아껴서 축제한다고 하면, 그게 축제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인생이 축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법인데, 결국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우리 사회를 누구도 긴장하지 않고 그냥 만연히 살 수 없는 그런 유효한 경쟁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전 잘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앞으로 공무원이 되실 분들, 또 특별히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치의 시작은 시의회에 출마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시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연습한 사람들이 결국 이 프로페셔널리티, 그 전문 직업, 정치인의 전문 직업성을 가지고 승부해서 정치인이라는 하나의 직업군이 생기는 방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좀 공부 좀 했고 무슨 책 좀 썼고 좀 세상에 알려졌다고 교수하다가 그냥 당신 장관 해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글쎄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적어지지 않겠어요? 과거처럼 뭐 군대에 있다가 금방 나와가지고 무슨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검사하다가 계속 그렇게,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점점 더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사이즈에 적합한 권력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의 범위 속에서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공해주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고
전문적인 하나의 장인들의 어떤 리그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든지 평화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쟁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몇 개 드리겠는데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해보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에 전면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을 현재의 지방자치 조항 몇 개만 바꿔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이제 그 일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헌법교수라서 헌법학회의 회원인데요. 우리 한국의 헌법학회에서 좀 용역을 이제 지방 사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헌법 개정안의 연구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구글에다가 이렇게 지방분권 그리고 제 이름 치시면은 그 헌법 개정안 전문이 PDF로 딱 떠요.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 용역을 한 7개월 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솔직히 몇 조문 안 고치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만연히 기대하고 뭐 몇 조문 안 고치면은 용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연구팀 5사람이 모여서 좀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하는데 점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전체를 완전히 새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하기가 어렵겠다. 물론 앞으로 정치 개혁의 어떤 과정에서 정치 세력들 간에 타협이 될 테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대로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희도 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모여서 개정안을 낼 거라면 이 방향에서 완전히 한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모습을 보여줘야 그 전체 그림이 나오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은 택하고 어떤 부분은 택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게 될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자. 제가 다른 네 분을 설득해가지고 저희 5사람이 7개월 동안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헌법 그러니까 새로운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헌법 조문까지 모두 다 만들었어요. 제가 심지어는 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다니까요. 현재 조문이 있고 저희들이 만든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조문이 더해졌고요. 바뀐 조문이 한 3분의 2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조문 읽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하는 조문 읽어보고 야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냐? 이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 저한테 배우는 애들이 어떻게 답할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만 돼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요 사법분권은 원래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법원도 각 지역에 자치법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나 검사들이 모두 다 국가에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국가 공무원으로서부터 이렇게 되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저는 이번에 김영수 대법원장에 지명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제가 마음에 꼭 들었던 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분이 춘천지방법원장을 하셨는데 서울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전세를 일부러 물리고 그 서울에 그러니까 와서 주무실 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춘천의 관사에 가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분 철학은 춘천의 지방법, 춘천의 판사면 춘천에 살아야 한다. 춘천에 사는 사람이 춘천의 판사 노릇을 해야지. 그렇지 춘천에 살지도 않고 춘천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판사를 하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쓴 글도 있고 이 부분에 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의 도시들에서는요, 판사나 검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판사나 검사가 대개 2년쯤 있다가,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도 쓴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포항에 오거든요. 근데 2년쯤 있다가 가요. 근데 올 때 자기도 왜 왔는지 모르고, 우리 사는 포항 시민들은 누가 판사인지도 모르고 저분이 왜 포항에 와서 판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양반한테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양반 앞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어떤 사회에 가장 오래된 주민이 판사여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외계인, 그 안에 아예 섞이지 않은 외계인이 판사를 하는 게 좋냐, 이런 오랜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내가 잘못하면 가서 그 앞에서 재판받게 될 판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예요. 이건 민주사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사법분권은 조금 더 이따가 하자, 그렇게 했고요. 정부 형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내각제가 자연스럽고 선거 한 번만 해도 되고 정치인들의 양성에도 훨씬 더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정당 체제가 공천을 민주적으로 하지 못하는 정당들이에요. 이게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정당들이 지금 벌써 몇 번째 공천을 할 때쯤 되면 지도부가 무슨 이유였는지 물러가고 갑자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요. 그래서 상대당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들이 전권을 가지고 그냥 이기기 위한 전략 공천을 해요. 그래서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동아줄을 잡고 공천받았다고 내려오고, 심지어는 여기는 아닙니다. 요 옆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여당 안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무공천 이렇게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공당이 서울에 지역구에 무공천을 한다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버젓이 하는 정당들이, 이런 정당들을 그대로 놓고 내각 책임제를 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주 많이 후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각제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원 집정부제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은 이 외교와 국방만 하고, 그다음에 이 내정은 경제에 관한 거나 아니면 내무에 관한 거나 이런 거는 이 다 그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 정당 또는 정당 연합에서 나온 총리가 다 관할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뭔가 국가적 목표를 향해서 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좀 이렇게 앞장서 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대통령의 그런 선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작아집니다. 거기다가 의회 안에 다수파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대통령제를 하고 대신 그 국무총리 제도는 없애고 이 부통령을 런닝메이트로 뽑아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체제가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체제를 지지하시는 분이 내각제 지지자들보다 한 배 정도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현행을 그냥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5년 단임으로 4년 중임을 하면 정치인들은 그러면 그건 8년 단임이나 비슷하다. 4년 한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경우에 거기 맞서서 이길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공무원들은 다 걸리붙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이 그렇게 해서 4년 중임제가 어렵다면 그냥 현재처럼 5년을 하더라도 단임제로 하고 정부통령제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국무총리 제도를 없애는 게 좋겠냐고 이제 주장하냐면, 첫째로는 우리 지난번에 그 헌정의 위기가 왔을 때 보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의회 과반수의 지명을 받아서 정치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면 사실은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적인 정당성도 없고 오히려 정치도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될 가능성이 100의 100인 상황이에요. 물론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야당 사람을 오히려 지명을 하고 이 과도 정권의 권력을 그래서 야당에게 국회가 정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우리 정치권이 그런 헌정사의 선례를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권자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 없이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면 다 금방 와가지고 다 고쳐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렇게 큰 나라들의 경우에 스페어 타이어 없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어려운 그 마음의 부담스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스페어 타이어 없는 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러닝메이트로 대통령이 혹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 권한을 대행할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미리 뽑아 놓는 거, 이것이 이제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국무총리가 없어지면 대통령이 정치에 직접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 중에도 무지무지 대통령의 권한이 센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가 비대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국무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장관으로 나중에 임명되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그냥 각 부처를 장악하고 부처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지 결정권은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주위에 있는 수석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국무회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전통적인 의미의 수석회의 말고도 청와대에 몇 개의 다른 회의들이 생기고 있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있고요. 또 무슨 자문회의도 있고 무슨 자문회의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제 국가의 본질하고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제 국가라면 사실 안보 담당하는 사람 한두 사람, 그리고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 한둘 정도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그냥 대통령이 가서 주무시는 곳이어야 하고, 실제로는 정부종합청사에 나오셔가지고 광화문에 나오셔서, 그게 지금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요. 장관들과 함께 앉아서 수석회의를 하듯이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면서 국사를 계속 이끌고 가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만 돼도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하고 수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에서는 수도 문제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저걸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국력을 얼마나 낭비를 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문제는 좀 우회하는 것이 좋겠다.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고도 개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뭐 이제 이 중요한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권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이 기본권의 목록에 들어가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헌법 1조 안에다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 이렇게 이제 넣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헌법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그 행정 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이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각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강동구가 혹시 서울시하고 무슨 관할권 문제가 생겼다고 쳐요. 그때 법에 이렇게 써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해석한 거다. 당신들이 잘 못 해석한 거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근본적으로 강동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한 거냐. 강동구에 있는 서울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이 주민들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주민들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데 무엇이 더 적합한 방법이냐의 차원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광역자치의회에는 법률 제정권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의 법률 제정권이란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만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권한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이라는 게 결국 시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광역자치의회가 못 믿겠거든,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이런 사무는 지방의 고유사무로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헌법에 올리자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 고유사무에 관한 한 광역자치의회가 지금도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자. 아니, 이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자,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가장 중심이 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모범조례라고도 하고요. 홈룰이라고 영어로는 하기도 하는데, 강동구 같으면 강동구의 기본적인 조직을 하고 강동구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기본적인 권한을 나눠주는 것을 규정한, 말하자면 강동구 헌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없다면 안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적어도 요거 하나에는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자. 법리적으로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정치적 대의 과정을 통해서 법률 민주적으로 선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서울시 의회는 그럼 뭐 선출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뭐 투표율이 낮고 어쩌고 저쩌고, 투표율이 왜 낮은지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권한이 없고 별로 일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누가 해도 되고
투표를 안 해도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무투표 당선하고 이렇게 되는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서울시의회가 실제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서울시 법률이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광역자치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가법률과 구분해서 자치법률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법률하고 서울시의 자치법률 요 두 개를 합쳐서 헌법적으로는 법률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이제 지금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옥신각신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의회에 자치법률의 입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면 사실은 제일 반가워하고 제일 앞장서서 광역자치의회의 자치법률의 입법권을 달라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운동에 맨 앞에 서야 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시의원들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서울시 의원들이나 경기도 의원들이나 제주도 의회 의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의 많은 부분을 광역시 의회에다가 갖다 주자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런 주장을 지금 재작년부터 하고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장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작년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셨겠습니다만은 안희정 씨는 도지사시고 또 이재명 씨는 이 기초자치단체장이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 지방에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점이 뭔지를 잘 아세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 재량 속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잘 아세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잘 아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본인들의 정치적인 미래도 더 보장된다는 것도 잘 아세요. 지금 우리 박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은 그런데, 아니 시의회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디 한번 나오는 것도 없고 무슨 토론회를 해도 다 엉뚱한 데서 하고요. 시의회는 다 그냥 시의회, 도의회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내년에 지방선거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하는데 지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앞장을 안 쓰신 시의원들, 도의원들도 다 출마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후보들이 당장에 아마 비판하고 혼낼 것 같은데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안에 광역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규정이 들어갔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기여한 게 뭐냐? 기여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슬쩍 이 프리라이딩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법률 입법권이 없었던 시대의 도의원, 시의원 하신 걸로 족하고 관둬라. 이제는 권한이 세졌으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왜 없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얘기를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광역자치의회에 진출해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오각성을 하셔가지고 이 헌법 개정에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고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세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방세라고 하는 세목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름이 지방세로 붙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세금이라는 의미에서의 지방세가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으로 주민세에 상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권한이 예외적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고, 그것도 사실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 해석으로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하는 주장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세 안에 다 국세인데 이름을 지방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자면
지방을 위한 세금이지 지방이 정해서 걷는 세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살림이 얼마나 됐든지 스스로 살림을 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무지 살림을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돈을 수입으로 얼마를 잡고 얼마를 쓰고 하는 이 권한 자체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님, 뭐 저희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 안 계시면 어디 가셨는지 뻔해요. 서울에 가셔서 예산 확보하러 다니시. 뭐 4월 달부터 대개 한 6월, 7월 달까지는 아주 그냥 재경부에 계속 가셔요. 재경부 가셨다가 또 우리 출신 국회의원들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이 기초자치단체 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지역의 선수가 높은, 그래도 이제 국회 안에서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는 게 좀 낫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어떤 일이든가 좀 낙마를 하고 실각을 한 다음에 초선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이건 정말 어려워하시는 걸 제가 저희 지역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 안에다가 아예 국세하고 자치세를 나누어서 규정을 하자. 대체로 이제 관세는 당연히 국세에 들어가고요. 이 자치세에 관해서 지금 주민세, 등록세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일부 소비세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자치세라고 아예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해서 걷고 쓸 수 있는 세목을 아예 따로 정하자.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공동세, 대체로 소득세하고 소비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걸 공동세로 두어 가지고 국가와 광역과 기초가 이 공동세를 어떻게 나누어 쓸 건지에 대해서 좀 법률로 이것을 정하도록 하자라는 헌법적인 근거를 두자는 겁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연방국가인데요. 연방국가에는 연방과 주와 주 밑에 있는 독일 사람들은 클라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게마인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자치 단위가 있어요. 이것들 사이에 싸우는 제1번 의제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을 싸우는 요 3원 구조가 있고 이 구조 안에서 싸우는 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다 국세이고 지방을 위해서 쓰는 지방세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시키려면 이제 돈을 지방에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 교부세하고 특별 교부세하고 특별 교부세하고 이래서 중간중간에 돈을 나누어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를 좀 깨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경상북도 영양구는 지금 이제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이제 70 넘으신 어르신들이고, 이게 지금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 한 달 반 주면 끝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울릉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는 지금 이제 65세 넘으신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1쯤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중앙정부가 어디 살든지 기본적인 미니멈은 맞춰줘야 되겠죠.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난 한 15년 동안 사회복지제도를 만들면서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운영 책임을 지방에다가 이렇게 주고 매칭을 자꾸 하게 해서 지방 재정적인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온 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예컨대 교육이나 치안이나 이런 거를 저렇게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경찰의 별명이 뭐지요?
여기서 몇 분이 그러셨는데 경찰의 별명은 공식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요. 누구나 다 경찰의 별명은 짭새다 그러셔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여야 맞아요. 당연히 민중의 지팡이예요. 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 줄 아셔요? 경찰은 근본적으로 자치경찰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건 우리 동네의 치안을 우리가 결국 저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 동네 경찰이다. 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경찰 일을 치안을 담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안다. 이 전제 위에 있는 경찰 제도예요. 네? 풀뿌리 자치하고 풀뿌리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자치경찰 제도는 이게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만한 사이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민주적인 나라가 됐고 저 대통령 막 탄핵도 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런 정도의 나라 중에 자치경찰은 아예 하나도 없고 경찰이 온통 국립경찰이기만 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네? 경찰하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운전하고 갈 때 경찰차가 딱 지나가면 일단 내가 지금 몇 킬로인가 이거부터 보고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는 게 우리 지금 일종의 민중적 아비투스잖아요. 사실 이래가지고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저분이 경찰이다. 저분이 경찰이 되는 이유가 있다. 저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 여기 좀 잘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뉴욕에 저기가 많았어요. 할렘 쪽에 강력범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욕 사람들이 연방 경찰을 다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이태리 사람 변호사 이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어서 거의 한 20년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경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NYPD의 질을 높이고 자치경찰을 많이 뽑아서 거리마다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뉴욕이 범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가 되고 다시 사람들이 다 뉴욕에 여기저기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9.11 났을 때 소방서장하고 맨날 같이 다니던 사람 소방서장, 경찰서장,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시의 경찰서장이 누군지 아셔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예? 서울시의 소방서장이 누군지 그 사람이 우리 동네의 영웅이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닌데요. 저는 차라리 어차피 이제 무슨 시설로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니까 그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보조해 드리는 정도의 사회복지 기능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라 하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교육이나 치안 기능을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와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고 강동구 경찰이고 또는 뉴욕 경찰하듯이 서울시 경찰이고 그 위에 필요한 수준에서 국가경찰이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언제까지 경찰을 짭새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에 살게 하겠냐. 먼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좀 시간을 어겼는데요. 여러분들과 잠시 한 10분이라도 이야기를 좀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좀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개혁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관철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문제의 크기에 적합하게 권력 수단들을 재정렬하고 그 각각을 민주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권력의 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80대 20의 이 어떤 그 권력의 구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새로운 정부가 설 때는 뭔가 그 문정부, 저는 뭐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7년 체제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대로 이 역사를 전진시켜 달라라고 하는 기대가 한 8. 그다음에 그래도 과거를 그렇게 완전히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좀 조심스러운 견해가 2. 8대 2 정도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권력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문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 아주 계속적인 지지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시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기대를 자신들의 권력 기반으로 만들어내는데 조금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엄정한 권력 구도는요, 지난번 5월달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던 구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던 표는 약 50% 정도예요. 뭐 받기는 42% 받으셨지만 우호적인 그 표까지 합하면, 그리고 반대했던 표도 50% 가까이 됩니다. 그 반대했던 표 중에 자유한국당으로 상징되는 이 보수 세력에게 가 있는 표가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씨에게 갔던 표가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지금 문정부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의 크기는 50대, 30대,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주는 80대 20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내느냐, 여기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개혁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또 헌법 개정은 국회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데요, 국회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국회는 작년 4월 달에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합해서 130석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그 우호의석 합해서 역시 130석 정도 되고 40석을 안철수 씨의 정당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40대, 40대, 20이죠.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도 혹시 부결될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약간 좀 마음을 좀 졸였는데, 어쨌든 지금 집권 세력이 전력을 다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160표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적어도 국회 안에서 이 50대, 30대, 20의 이 권력 구조로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려면 200석을 넘겨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어떤 헌법 개정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했을 때 대체로 240대 60 정도로 국회 80%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거거든요. 그 정도의 동의를 얻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좁은 의미의 이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력의 분계를 새로 하는 식의 타협을 하기는 이미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럴 바에야 그냥 현행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기본권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토론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누어져서 아마도 기본권 부분에 관한 헌법 개정도 뜻을 이루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건 두 개인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는 개혁 의제가 크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분권. 네, 제 생각에는 이 김영수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개혁은 열심히 하더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법의 근본적인 틀을 새로 짜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사법의 안정이 깨진다. 그렇게 지금 방향이 잡힐 거라고 보고요. 결국 그러면 남는 것은 지방분권 개헌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6월 13일 하는 선거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아다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치우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니까 지방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자치분권 개헌을 먼저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예컨대 권력구조는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하고 문 대통령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권력구조에서 뽑는다. 이렇게 잡아도 별로 우리 국민들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내용이 내년 6월 13일 날 우리 모두가 다 투표할 때 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치 세력에게 한 표 주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에 찬성 이렇게 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를 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라도. 네. 특히 그 광역의회를 아까도 이제 주면 네. 하시는데 그게 좀 쉽게 조금 그렇죠.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 했는데요. 왜 꼭 광역이어야 하느냐? 기초부터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 지역 대표형 뭐 저희는 참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상원을 만드는 것하고 연동을 좀 저희가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각 기초자치의회나 광역자치의회가 입법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될 경우에 뭐 저희들이 만든 헌법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기초자치의회가 법률 입법권만 없을 뿐이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입법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입법부가 현재의 국회 말고도 전국에 이제 수백 개가 생기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일정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이 계속 싸우고 그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로 결정을 낸다 하면 너무 비효율이 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지역 대표형 상원을 만들어서 상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는 방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들의 기획은 지역 대표형 상원의 반은 광역자치의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반은 기초자치의회의 연합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기획 전체를 따르자면 광역자치의회에 비해서 기초자치의회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근데 저희들 안과는 달리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물론 이제 국회에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제 1번으로 유력한 안은 상원 의원들을 한 40명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도지사보다 더 센 그러니까 서울시 상원의원이 한 5명이 나오게 되는 셈인데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장을 쥐락펴락할 가능성이 많고 40명짜리 상원에 의해서 중앙 집권이 재현이 되고 그 40명이 어떻게 협상하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40명이 좋은 사람들일 거냐? 저는 그건 보장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약한 상원을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좀 안을 만들다가 보니까 다들 그런 상원의원이 생기면 국회의원 한 3번 한 사람들 정도 경우에 지금은 다 도지사 나가려고 하는데 도지사 말고도 갈 자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맥락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실까요? 예, 제가 좀 분수 없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